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황시투안,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미국 도서 시장에는 일주일 만에 무려 20만 권이나 팔린 책이 있다. 순간 부러운 마음에 제목부터 살펴보게 됐다. 여러분도 무슨 책인지 궁금할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아마도 당장 찾아서 읽어보고 싶겠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검색해야 이 책을 찾을 수 있다. 왜일까? 사실 이 책은 출간 당시 제목 중 life를 wife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출간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오타를 발견했다. 출판사는 황급히 책을 회수해 원래 제목으로 바꿔서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일주일에 20만 권이 팔렸는데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한 달 동안 2권밖에 팔리지 않은 것이다. 20만 권과 2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남을 더 변화시키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내가 좀 더 살기 편하다. 물론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나름 타당한 이유도 있다. 엄마가 아이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선생님이 학생의 적극적이지 못한 학습 태도를 바꾸고 부부가 서로의 부정적인 면을 바꾸며 사장이 직원의 비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긴 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되려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포백, 배와 비담보다 따뜻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는 말은 포격,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깊다라는 말이 있다. 좋은 말은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폭언은 거대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좋은 마음으로 의견을 냈을지라도 관계를 송두리째 망쳐버리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은 늘 상대방이 틀렸다고 전제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어떻게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는 관성이 있다. 왜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해? 방금 청소했는데 너 때문에 또 더러워졌어. 당신은 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넌 항상 나한테만 그래. 뭔가 익숙한 말들이지 않은가. 누구나 이런 말을 했거나 들어왔을 것이다. 때론 우리는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상대의 잘못을 더 크게 여기고 책임을 전부 떠넘겨 버리곤 한다. 잊지 말자. 근거도 존중도 없이 질책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방적으로 잘못을 떠넘기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심만 초래할 뿐이다. 상대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어서 직접 잘못을 지적한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반대로 우선 상대가 옳다고 가정한 다음 그에게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면 그는 선뜻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는 가정에서만 사람은 더 좋게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이다. 데일 카네기는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논쟁은 가장 불필요하고 피해야 할 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다툼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언제나 존재한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당신이 그를 존중하고 중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그는 비로소 기꺼이 당신의 지적과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자.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결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좋은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조언한다면 상대방은 기꺼이 조언을 받아들인다. 세 번째, 미래를 내다보자. 서로를 이해했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이후에 같은 문제로 다툴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앞날에 관해 대화하는 것이 필수다. 어느 화창한 날, 한 시각장애인이 뉴욕의 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 사람 앞에는 아주 오래된 낡은 그릇 하나와 다음과 같은 팻말이 있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이 그의 앞을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때 한 예쁜 여자아이가 그 앞에 멈춰 서서 잠시 고민하더니 가방에서 펜을 꺼내 들고 팻말에 무언가를 적었다. 화창한 날이네요. 그러나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그릇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 문장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상황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처럼 말에는 신비한 매력이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 어느 도시의 골목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골목은 좁고 지나다니는 차가 많아서 복잡하기로 소문이 난 곳이다. 어느 날 차 한 대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사이드미러로 한 아이를 살짝 스치고 말았다.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이곳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대수롭지 않은 작은 사고였는데 이 일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되어버렸다. 이유가 뭘까?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둘러싸고 차주를 나무랐는데 그때 차주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의 뻔뻔한 이 한마디는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다. 위의 두 이야기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다. 듣기 좋은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고 독선적인 말 한마디는 작은 갈등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 말은 타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일일지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기쁨을 사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넘친다. 이처럼 함께 있으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태양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같이 있으면 무력감이 느껴지고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상처 주는 사람을 우리는 블랙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들의 말이 소리 소문도 없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흰 고양이는 생각하지 말자. 생선을 훔쳐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꼬리가 긴 흰 고양이를 떠올리면 안 된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가? 긴 꼬리를 살랑거리며 생선을 훔치려 하는 흰 고양이가 떠오르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말의 영향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내지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낸다. 이유는 언어가 우리 신경에 어떠한 반응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말의 초점에는 작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바로 사람의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흰 고양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흰 고양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전에 많은 부모가 자식을 도와준답시고 긴장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긴장하지 마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연스레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바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아빠는 너를 믿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고 와.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당신의 아이가 시험지를 보여줬는데 5문제 중 한 문제를 틀렸다고 가정해보자. 한 문제 틀렸네 라고 말할 것인가?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보는 것이 바로 블랙홀 같은 사람의 대표적 특징이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와, 5문제 중 4문제나 맞추다니 정말 대단한걸? 자신감을 얻고 틀린 한 문제를 아쉬워하며 다음엔 더 잘하고 싶어 공부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블랙홀 같은 사람과 태양 같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다. 블랙홀 같은 사람의 말은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들은 상대방이 이룬 것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루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다. 태양 같은 사람의 말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들은 상대방이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닌 이룰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결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도 보지 못한 가능성을 찾아낸다. 우리 모두 어렸을 적 한 번쯤은 유리잔을 깨뜨리거나 무언가를 망가뜨린 경험이 있다. 이를 대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진짜 왜 이렇게 칠칠지 못하니? 몇 번을 깨뜨리는 거야?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도 왜 알아듣질 못해? 더 심하게는 매를 들기도 했을 것이다. 깨진 유리잔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아이는 보지 못한 채 말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초점을 둔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어디 보자. 다친 곳은 없니? 위험하니까 우선 여기 앉아 있어. 엄마가 치우고 올게. 얼마나 놀랬어? 부모의 이런 관심과 보호 아래 자란 아이는 분명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큰 따뜻함과 행복함을 느낀다. 나는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화부터 내버리고 나중에야 후회하는 부모들을 많이 본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한 부모는 풍족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 자신이 어릴 적 대우받은 대로 자신의 아이를 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타격을 입힌다. 자신이 블랙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건 다 내 부모님 때문이야 라며 부모 탓만 해선 안 된다. 성인이라면 더 이상 책임을 부모에게 지워선 안 된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 어릴 때로 돌아가 부모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 자신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타조가 땅속에 머리를 박는 모습이 마치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 같아서 생긴 말이다. 사실 엄청난 주력과 힘센 발, 커다란 몸집을 가진 타조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청각이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뛰어난 타조는 적의 발소리로 무게를 파악하기 위해 땅에 머리를 박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자주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다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보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 걸까? 인류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매우 뛰어나고 복잡한 뇌를 갖게 되었다. 이 뇌는 사람을 생존하게 하는 큰 힘을 가졌지만 가끔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치 컴퓨터가 과부하 상태에 빠져 멈춰버리거나 바이러스에 걸려 고장나는 것처럼 말이다. 제한적 신념이 우리의 뇌를 고장나게 하는 바이러스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말들이다. 불가능해. 내가? 난 못해. 이게 최선이야. 더는 못해. 방법이 없어.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뭔가 익숙한 말들이지 않은가.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조금 혹은 많이 존재한다. 제한적 신념은 사실 일종의 틀로 당신의 생각이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인생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게 한다. 이런 바이러스성 신념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보다 간단하다. 모든 신념은 우리가 하는 말에 내재되어 있다. 그 제한적 언어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제한적 언어의 첫 번째 특징, 무기력. 저 사람들이 한다고? 그럼 난 못하겠네. 무기력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히 잠재되어 있는 언어들이다. 사람은 무력감의 지배 아래서 자꾸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를 증명하려 한다. 그리고 노력과 시도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움츠러들인 상태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가. 남들은 남들이고 어차피 나는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살짝만 고쳐보자. 남들도 다 아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아주 손쉽게 무기력의 틀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의 내면에 무기력한 대화가 오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무기력식 말들을 듣고 자랐고 그 바이러스가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이다. 제한적 언어의 두 번째 특징, 절대 불가능이라는 절망. 불가능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으면 뇌는 계속해서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하며 인생에 제약을 건다. 그것을 인정해 버리는 순간 행동은 멈추게 되고 세상은 점점 좁아진다. 사실 대부분의 불가능은 우리의 머릿속 상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건 애초에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가지면 일은 정말 불가능해지고 성공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반대로 할 수 있어.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대부분의 고난과 역경은 해결된다. 제한적 언어의 세 번째 특징, 무의미, 무가치. 사람은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느끼면 여러 좋은 기회와 물건들을 밀어낸다. 밀어낸 게 반찬거리라면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첫눈에 반한 사람을, 중요한 승진 기회를, 인생을 바꿀 사업을 밀어낸 것이라면 어떻겠는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요나 컴플렉스라고 부른다. 실패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 이는 숭고한 사명이며 요나 또한 동경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요나는 큰 공포감을 느꼈고 어떻게든 상황을 회피하고자 했다. 왜 그랬을까? 자신에게는 이러한 큰 사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구리 4마리가 오이통 속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말했다. 나는 다른 개구리들에 비해 몸도 작고 힘도 없어서 나가지 못할 거야. 그렇게 가만히 멈춰서 죽음을 기다렸다. 두 번째 개구리가 말했다. 이 통은 너무 깊어서 절대 위로 못 올라갈 거야. 죽음을 기다리기로 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운이 좋게도
우유가 굳어 버터가 된 부분에 떨어졌고 조금만 노력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 이걸 받고 나가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못해. 죽음을 기다리기로 했다. 네 번째 개구리는 뒤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 뒷다리에는 아직 힘이 있어. 분명 디딜 만한 곳이 있을 거고 나는 나갈 수 있어. 네 번째 개구리는 헤엄을 치며 통 주변을 살폈고 힘차게 발을 젓자 우유는 점점 버터가 되어갔다. 결국 네 번째 개구리만 버터를 딛고 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첫 번째 개구리는 무기력 바이러스에, 두 번째 개구리는 절망에, 세 번째 개구리는 무미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 오직 네 번째 개구리만이 정상적인 개구리이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신은 몇 번째 개구리가 될 것인가? 감사합니다.